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 빨대 문제, 그러니까 내부 정보 유출이죠. 네, 맞아요. 이걸 통한 피의 사실 공표, 다시 말해 기소도 전에 수사 내용이 막 언론에 나가는 거요.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소위 여론 재판 논란, 이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주신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는 당신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정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언론에 흘러가고 또 그게 여론을 어떻게 만들고 결국에는 실제 재판이나 피의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좀 보려는 거죠. 네, 단순 정보 유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말 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좀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신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들부터 한번 볼까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건이 먼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고가시계 수수라던가 아들 주택 매입자금 의혹 같은 거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이 기소되기도 전에 계속 언론에 나왔었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검찰 내부 관계자 발 인용 보도였어요. 당신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이 피의 사실 공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사회적으로 알린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었길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때 언론 보도가 정말 연일 계속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고 그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된 거죠.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피해 사실 공표라는 게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또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된 겁니다. 그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로 한 10년쯤 지나서 2019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때 이 문제가 또 크게 불거졌다고 당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이때는 좀 어땠나요? 양상이 비슷했나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더 그때도 역시 출처 불명의 관계자발 수사 정보가 이건 정말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자료들을 보면 언론들이 이걸 막 경쟁적으로 받았으면서 사실상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유죄다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심지어 수사 절차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관계자라는 익명 출처가 계속 반복되네요, 정말.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인데 이때는 좀 특이한 게 정보 내용 자체가 막 바뀌기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좀 특이했죠. 처음에는 5만 달러 수수 의혹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 돈의 출처 관련해서 남동발전 로비였다가 석탄공사 로비로 바뀌고 좀 혼선이 있었어요. 당신이 밑줄 그어놓으신 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때 그 5만 달러라는 액수가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딱 박혔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막 번복되고 그러면서 더 복잡해졌죠. 결국 이것도 언론의 속보 경쟁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정보 흘리기에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던 거군요. 당신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2020년 채널A 기자 사건. 이건 앞선 사례들이랑은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릅니다. 앞선 사례들이 주로 검찰 내부에서 정보가 나왔다는 정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경우는 좀 반대로 언론인 쪽에서 먼저 특정 인물 정보를 얻으려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핵심이었죠. 방향이 좀 다르군요. 네. 물론 그 기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당신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일방적인 정보 유출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이랑 권력기관 사이의 그 관계 설정 자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방향이 양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정보 유출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언론과의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네요. 결국 이 사례들을 쭉 관통하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기소도 되기 전에 심지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가 새어나오고 여론에 의해서 그냥 범죄다 낙인이 찍혀버리는 상황.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신이 주신 자료 속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소위 빨대를 통해서 언론에 가고 이게 막 부풀려져서 여론 재판에 만들고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사실 말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또 언론의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곱씹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전망이 있더군요. 만약에 앞으로 검찰 조직이 공소청이라던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로 분리된다면 과연 이 빨대 문제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사라질까요? 아, 그러네요.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도 이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게 시스템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문화적, 구조적인 성찰이 필요한 건 아닌지 당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